1943년 8월 미국 버지니아주 달그랜에 있는 해군 시험장에서 일군의 병기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해군 포술 교리의 모든 원칙에 도전하는 비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이 문제의 무기는 독일의 자기 감응 기로회였습니다. 이것은 독일 해군이 1939년부터 파괴적인 기술적 효과로 배치한 장치였습니다. 미국 정보 장교들은 유럽 해안의 얕은 바다에서 몇 개의 온전한 기로회를 회수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해상전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대표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사격 정확도보다는 수동적인 표적 탐지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왜 이 무기가 재래식 접촉 기로회보다 16배 높은 파괴율을 달성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해군 지도부는 전쟁 내내 이 기로회의 광범위한 채택을 꾸준히 거부했습니다. 이 무기의 이야기는 군사적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학 철학의 급진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상 기로회는 선박 선체와 물리적으로 접촉해야 폭발했습니다. 이러한 설계의 한계는 선박이 기로회로부터 몇 피트 이내를 지나도 폭발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접촉 확률은 기로회 밀도, 해류 패턴, 그리고 기로회 간격과 선박 선폭 사이의 수학적 관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킬에 있는 크릭스마린의 무기개발센터의 독일 기술자들은 1930년대에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접촉을 기다리는 대신 선박의 강철 선체가 머리 위를 지날 때 발생하는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선박의 존재를 감지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자기 감응 기로회의 기술적 원리는 기본적인 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형 강철 선박은 떠다니는 강자성 물질 덩어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선박이 지구 자기장을 통과할 때 주변 자기장선을 왜곡하여 국부적인 자기 이상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왜곡은 흘수선 아래까지 확장됩니다. 얕은 바다에서는 해저까지 도달합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이러한 자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계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센서가 충분한 자기장 강도 변화를 감지하면 기로회의 폭발 메커니즘을 작동시켰습니다. 폭발은 선박의 용골 바로 아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용골은 선체판이 가장 얇고 구조적 손상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달그랜의 미국 기술자들은 기로회의 외부 구조를 조사함으로써 기술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설계는 길이가 약 7피트이고 직경이 2피트인 원통형 강철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총 무게는 1,500파운드에 가까웠으며 600파운드가량은 고성능 폭약에 할애되었습니다. 나머지 무게는 폭발 메커니즘, 자기 센서 어셈블리,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적절한 부력 제어를 위한 밸러스트 추후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로의 외부 표면에는 해수 환경에서의 부식을 막기 위한 보호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케이스의 작은 구멍들은 해수가 침수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배치 후 기로의 수심을 제어했습니다. 자기 센서 메커니즘은 핵심적인 혁신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낮은 마찰 베어링 어셈블리에 매달린 경사 바늘을 사용하여 민감한 자력계를 개발했습니다. 바늘은 지역 자기장과 정렬되었습니다. 선박이 머리 위를 지나갈 때 변화하는 자기장은 바늘을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 편향이 미리 정해진 임계값을 초과하면 전기 접점이 닫혔습니다. 접점은 기폭 장치로 회로를 완성하여 기뢰를 발사했습니다. 전체 센서 어셈블리는 놀라운 감도로 작동했습니다. 지구 배경 자기장의 대략 1000분의 1 강도인 50 감마 단위만큼 작은 자기장 변화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달그랜에서의 통제된 실험은 이 무기의 특별한 효과를 드러냈습니다. 기술자들은 표시된 수로 아래 항만 바닥에 비활성 기로회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크기의 선박들을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기뢰밭 위로 항해시킴으로써 폭발 확률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독일군이 이 무기로 왜 그렇게 파괴적인 성공을 거두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재래식 접촉 기로에는 물리적 크기와 동일한 작동 반경을 가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6에서 8피트였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려면 선박이 이 좁은 반경 내를 지나야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자기 감응 기로에는 최적의 조건에서 약 150피트의 유효 작동 방향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자기 기로회가 접촉 기로회보다 대략 400배 더 넓은 지역을 커버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치사율의 이점은 단순한 작동 확률을 넘어섰습니다. 재래식 접촉 기로회는 선박의 측면에서 폭발했습니다. 그곳의 선체판은 1에서 2인치 두께였고 내부 구호액은 손상 저항성을 제공했습니다. 폭발 효과는 바깥쪽과 위쪽으로 분산되었습니다. 폭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흘수선 위의 공기 중으로 무해하게 방출되었습니다. 자기 감응 기로에는 용골 아래에서 폭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에서 용골판은 2분의 1에서 4분의 3인치 두께에 불과했습니다. 폭발은 배 밑바닥을 향해 위로 팽창하는 가스 버블을 생성했습니다. 버블이 최대 크기에 도달했다가 붕괴하면서 강력한 워터 해머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수압 충격파는 선박의 구조를 통해 전파되었고 종종 용골을 부러뜨려 선박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독일의 배치 기록과 영국의 피해 보고서를 분석하여 다양한 선박 유형에 대한 무기의 성능을 문서화했습니다. 데이터는 체계적인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5천에서 10,000톤을 배수하는 상선에 대해 단 하나의 자기 기로에는 약 40%의 격침 확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선박이 침몰하거나 전면적인 건설적 손실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추가적인 30%의 선박은 몇 달간의 수리 작업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단지 30%만이 경미한 손상으로 벗어나거나 기로의 작동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비교하자면 접촉 기로에는 비슷한 목표물에 대해 3% 미만의 격침 확률을 달성했습니다. 16대 1의 치사율 이점은 더 큰 작동 반경과 더 파괴적인 폭발 위치를 결합함으로써 얻어졌습니다. 기술 평가는 대책과 취약점을 조사하기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기로의 제거 작업을 물리치기 위한 몇 가지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기로의 자기 센서는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임계값으로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운용자들은 기로의 제거함과 같은 작은 선박을 무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대형 전함이나 화물선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더 정교한 버전에는 선박 계수 메커니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미리 설정된 수의 선박이 위를 지나간 후에 기로회를 무장시켰습니다. 이 기능은 표준 기로회 제거 절차를 무력화했습니다. 표준 절차는 작은 선박이 여러 번 왕복하여 수로를 정리하는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기로회 제거함은 무장되지 않은 기로회 위를 반복해서 지나가며 해당 지역이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대형 호송선이 수로에 진입하자마자 기로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기술적 개선은 기로회를 자기 기로회 제거 장비에 저항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미국군은 대형 전자기 코일을 견인하는 특수 기로회 제거함을 개발했습니다. 이 코일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기뢰를 작동시키도록 설계된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발사 메커니즘의 둔감화 회로를 통합하여 이에 대응했습니다. 자기장 변화를 감지한 후 회로는 자기장 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지 분석했습니다. 꾸준한 증가는 접근하는 선박을 나타냈습니다. 짧은 스파이크 후 감소는 기로의 제거함의 코일이 지나감을 나타냈습니다. 회로는 접근하는 선체에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적인 신호에 대해서만 기폭장치를 무장시켰습니다. 달그렌에서의 조사는 6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병기국, 해군 기로회전 학교, 그리고 대학 및 산업연구소의 민간기술 컨설턴트 팀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최종 보고서는 비밀로 분류되어 고위 해군 지도부에 배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자기 감응 기로회가 어떤 해군 세력에게도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함 무기임을 결론지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뢰를 제조하는데 약 $500가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유지 보수가 필요했으며 항공기, 잠수함 또는 수상함으로 몇 분 안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재래식 해군 포술에 투입된 동일한 자원으로 수십 개의 대국경 포탄과 동등한 폭발력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목표물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더 큰 정밀도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 지도부는 자기 감응 기뢰를 주력 무기 시스템으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 해군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제도적 우선순위를 반영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미국의 해군 교리는 공격적인 행동과 직접적인 교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해군의 지적틀은 결정적인 함대 전투에 집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항공모함과 전함이 개방된 해상 전투에서 적군과 맞섰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조달 결정, 훈련 프로그램 및 장교 진급 기준을 형성했습니다. 직접적인 교전을 지원하는 무기들은 우선적인 자금 지원과 지휘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뢰전과 같이 수동적인 지역 봉쇄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제도적 사고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접근 방식과의 대조는 교훈적이었습니다. 크릭스마린에는 자기 기로회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독일 해군 전략이 상업 습격과 방어 작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영국이나 미국 수상 함대와 톤수나 화력 면에서 경쟁할 산업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기로에는 비대칭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병력으로 적 선박에 불균형한 손실을 입힐 수 있게 했습니다. 영국군은 1939년과 1940년에 독일 자기 기로회로 인한 치명적인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대책과 자체 기로회 개발 프로그램 모두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전용 기로회전 사령부를 설립하고 특수 기로회 부설함, 항공기 개조 및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했습니다. 미국의 꺼림은 부분적으로 실용적인 고려 사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기 기로에는 조심스러운 취급이 필요했고 상당한 안전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자기 센서는 인근 강철 구조물, 전기 장비 또는 심지어 수송선 자체의 강철 선체에서 발생하는 부유 자기장에 의해 작동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기로의 부설 작전 중 몇몇 사고는 조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배치 중인 항공기나 잠수함을 파괴했습니다. 미국의 안전 규정과 위험 관리 관행은 이러한 무기들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확립된 취급 절차와 안전 기록을 가진 재래식 병기에 비해서였습니다. 물류는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자기 감응 기로에는 얕은 해안 해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나가는 선박에 자기 신호가 해저에 설치된 센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광활한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 해군과 맞서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태평양 작전을 정의한 섬 건너뛰기 캠페인은 개방된 해양 접근 방식이 있는 해변에 대한 상륙 작전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심해 접근 방식은 효과적인 기로의 배치를 위한 제한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독일 자기 기로에는 영국 해협, 북해, 발트해에서 파괴적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곳의 평균 수심은 300피트 미만이었습니다. 일본이 점령한 섬으로 가는 태평양 접근로는 종종 해안에서 몇 마일 이내에 3000피트를 초과하는 수심을 특징으로 했으며 이는 해저 기로회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술 정보 평가는 미국 적용을 위한 무기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한계점 또한 드러냈습니다. 자기 기로에는 탈자화라는 비교적 간단한 대응책에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영국 엔지니어들은 선체에 감긴 케이블을 통해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기장은 선박의 자연적인 자기 신호를 상쇄했습니다. 이 기술은 선박의 자기 프로필을 기뢰의 발동 임계값 이하로 줄였습니다. 1943년까지
1000톤보다 큰 대부분의 연합군 선박들은 탈자화 처리되었습니다. 미국 해군 건축가들은 탈자화 시스템을 새로운 건조 선박의 표준 장비로 통합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책의 존재는 일본 선박에 대한 미국 배치, 자기 기로의 예상 효과를 감소시켰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도 필연적으로 유사한 보호 조치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특정 미국 작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합 중국 육군 항공대의 B-29 폭격기들은 전쟁 마지막 해에 일본 본토 해역에 자기 감응 기로회를 배치했습니다. 기아 작전으로 명명된 이 기로회 부설 작전은 일본의 주요 항만 진입로에 수천 개의 기로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작전은 600척 이상의 일본 선박을 침몰시키거나 손상시키고 해상 무역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미국 공중 우위가 절대적이고 일본의 대응책이 약화된 전쟁 후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전은 달그랜에서 수행된 기술 평가를 입증했지만 더 광범위한 조달 결정이나 교리 개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게 발생했습니다. 해군 역사가들과 무기 시스템 분석가들의 전후 분석은 자기 기로의 개발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을 조사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미국의 산업 역량은 여러 무기 시스템의 동시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기획자들이 비대칭 접근 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던 자원 제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기뢰가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선박을 생산했습니다. 적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공격 무기에 집중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점과 더 잘 부합했습니다. 둘째, 해군의 제도적 문화화는 숙련된 운용과 직접적인 교전을 요구하는 무기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포술과 항공은 진급 및 지휘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부대 우수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기뢰전은 명성을 얻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셋째, 태평양 전쟁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자기 기뢰의 효과가 감소했습니다. 일본 상선은 주로 바닥 기뢰가 작동할 수 없는 심해에서 운항했습니다. 얕은 항구에 대한 항공 기뢰의 부설은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지만 미군이 전쟁 후반에만 달성했던 공중 우위를 필요로 했습니다. 만약 분쟁이 독일 자기 기뢰가 파괴적이었던 유럽 연안 해역에 집중되었다면 미국의 계산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자화 기술의 존재는 예상 효과를 감소시켰습니다. 일본군이 유사한 대응책을 빠르게 채택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상 효과를 재래식 무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보호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 관찰되었던 16대 1의 이점을 없앴습니다. 자기 감응 기뢰를 효과적으로 만든 기술 원리는 다른 영역에서 미국 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공포탄과 폭탄의 근접 신관은 표적 존재를 감지하고 폭발 시점을 최적화하기 위해 유사한 감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음향어로에는 수중 음향 탐지를 사용하여 무기를 목표물로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적용 사례들은 재래식 직접 발사 무기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감응 발사가 해결할 때 미국이 이를 기꺼이 수용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차이점은 각 무기가 기존 교리 및 작전 개념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있었습니다. 근접 신관은 새로운 전술이나 지휘 구조를 요구하지 않고 대공 효과를 향상시켰습니다. 자기 기로회는 전용 기로회전 사령부, 전문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작전 계획 체계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독일과 영국 해군에는 존재했지만 미국 해군 기관에는 없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전쟁 내내 자기 기로의 기술을 계속해서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고급 모델에는 음향 및 압력 활성화 트리거를 포함한 여러 센서가 통합되었습니다. 이 복합 기뢰들은 여러 유형의 대응책을 동시에 무력화했습니다. 최소한의 자기 신호를 생성하는 탈자화된 선박도 기뢰를 발동시킬 수 있는
수중 음향 소음과 압력파를 계속 생성할 것입니다. 가장 정교한 독일 기로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연 타이머, 소해 방지 회로, 그리고 자체 소독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 메커니즘들은 사전 설정된 기간이 지나면 기뢰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전후 인양과 분석을 방지했습니다. 미국 기술정보팀은 이러한 첨단 무기의 샘플을 회수하고 그 기능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미군이 가장 유능한 변형들을 광범위하게 배치하는 것을 직면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자기 감응 기로에는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제도적으로는 실패한 무기였습니다. 재래식 접촉 기로에 비해 16배 더 높은 살상력은 수학적으로 입증 가능했으며 작전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이 무기로 수백 척의 연합군 선박을 침몰시켜 보급선을 교란하고 대응책 및 소하의 작전에 막대한 자원 투자를 강요했습니다. 영국군은 처음에는 독일 자기 기로의 기술을 일축했지만 결국 자체 버전을 상당한 성공을 거두며 배치했습니다. 미군은 자기 기뢰를 생산할 기술 지식, 제조 능력, 그리고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뢰들은 기아 작전이 목표를 달성하기 수년 전에 일본의 해상 무역을 마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선호, 교리적 약속, 그리고 전략적 지리가 결합되어 전반적인 기뢰전과 특히 자기 기로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최소화했습니다. 주력함과 항공모함, 항공을 중심으로 구축된 공격군으로서의 해군의 자기인식은 특정 무기를 위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병력을 파괴하기보다 수동적으로 작전하며 지역을 봉쇄하는 무기였습니다. 태평양 전역의 광대한 거리는 수백 마일 단위로 측정되는 거리에 걸쳐 전력을 투사하는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이는 기뢰가 제공하는 국지적인 지역 봉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응책의 존재는 자기 기뢰의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점을 충분히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재래식 무기가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적합해 보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자기 감응 기뢰의 유산은 즉각적인 전시 적용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이 구현한 공학적 원리는 여러 국가의 전후 기로의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의 감응 기로에는 자기, 음향, 그리고 압력 센서를 결합하여 현대의 대응책을 무력화합니다. 핵잠수함과 수상함은 감응 기로의 발동 신호를 최소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정교한 탈자화 시스템과 음향 정숙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적 계보는 1943년에 달그렌에서 조사된 최초의 독일 자기 기로회로 직접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해군에게 자기 기로회의 광범위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은 특정 유형의 전쟁을 다른 유형보다 우선시하는 제도적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방식으로 해군의 정체성과 작전 초점을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상황과 산업적 이점을 고려할 때 그 선택은 비합리적이지도 명백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가 자동으로 조달 및 배치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도적 문화, 작전 교리, 전략적 지리, 그리고 대응책의 가용성은 모두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무기가 작전적으로 중요한 무기가 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1943년 8월에 미국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철저히 조사했던 자기 감응 기로에는 미국 해군 개발에서 가지 않은 길을 상징했습니다. 16대 1의 살상력 우위는 측정 가능한 기술 표준으로 보아 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재래식 시스템을 선호하여 그것의 채택을 거부한 미국의 결정은 군사적 효과가 순수한 기술적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요인들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살상하는 무기가 항상 군대가 채택하기로 선택하는 무기는 아닙니다.